반갑습니다. 저는 도원기라고 하고요. 지금 상상고 관련해가지고 고1, 고2 학생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쪽에서는 저는 수능 반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능에 좀 고난도 이제 1등급 받는 학생들, 만점 받는 학생들 위주로 좀 대치동 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상상고 관련해서는 내신반 상상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어떤 형태들,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방식, 그리고 방학 동안에 그 시간에 대한 걸 잠깐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랑도 좀 하세요. 대충. 이번에 당연히 제 반에 이제 듣고 있는 학생,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이제 100점 받는 학생도 있고요. 지금 100점 계속 받아가고 있는 고1 학생도 제 반에 있고, 그리고 자랑을 좀 하자면, 이제 대치동 쪽에서는 이제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저한테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시대인재에서 만점 받은 재수생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되게 잘하는 학생들의 어떤 니즈를 좀 가져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신에서도 1등급으로 학생들을 좀 올릴까를 좀 고민하는 지금 중간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것도 좀 이따가 들으시면 이런 방향을 제가 좀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 어머니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1 학생들 지금 이제 1학기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시험 자체가 되게 평이에요. 상상고라고 해도 뭐 자사고 중에서 뭐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의대를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시험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여기 뭐 대치동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타 자사고에서 되게 어려운 학교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학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의 변별력이 물론 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실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두 개 차이로 1등급 컷이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학년의 구성을 좀 봤을 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도 굉장히 쉽게 나왔었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중간고사에서 이제 다 맞은 학생들하고 한두 개 틀린 학생들하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실력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거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1학기 기말까지는 끝까지 학생들이 좀 방심하지 않고 좀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제 방학 동안에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했던 학생이 있고 뭐 중간 단계에 있던 학생들이 있는데 오히려 잘했던 학생들이 실수를 한두 개씩 틀려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중간고사 때.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언제든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어머니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시험이 되게 평이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특징을 봤을 때 물론 선행을 많이 돌렸단 말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 근데 경계가 있어요. 고1 수학과 수능 수학의 경계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수학적 센스가 좋다는 학생들이 오히려 고1 과정을 되게 등한시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반대로 수학적 센스가 조금 있지만 선행이 덜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1 과정이 딱 끝난 상태에서 또 되게 많이 순위가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챙길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탄탄하게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2학기 수학하 쪽에서도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예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굉장히 별로 없긴 하거든요, 현재. 그렇 다음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행 대비해서 고1 과정이 약한 학생들, 그리고 반대로 고1 과정만 강하고 선행이 약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 학기 중에 수학을 되게 좀 얕봅니다. 그런 학생들은. 내가 다 해놨으니까 지금. 그리고 시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또 선행에 대한 어떤 훈련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2학년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고 가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물론 제가 강의하는 교재 강의 내용에 대한 거는 좀 질적으로 조금 높은 문제들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좀
그 문제에 변형되는 파트에 대한 걸 좀 많이 얘기를 해줘요. 개념적인 거는 수학적인 거 당연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정답이 아닌 쪽에서 바뀔 수 있는 유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학교 문제가 프린트에서 변형이 나오고, 그리고 학교 문제가 상상고가 기발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고1 과정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제의 변형 형태로만 거의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내가 풀었어 라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변형된 거는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신은 기본적으로 골격이 프린트 문제 변형,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냥 평가원 기출문제들 변형해서 다 대부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진행하면서 그 문제의 소문제를 따로 내거나 아니면 그 문제의 어떤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좀 같이 좀 다루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내가 같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냥 정답만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계속 연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제 수업 스타일의 어떤 방향성에서의 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개로 갈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의 과정이 달라지는 솔루션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저는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서 본인이 지금 거의 다 회독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풀고 있는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스타일대로 답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자기한테 자기 풀이랑 다른 얘기를 선생님이 해줬을 때 그거를 그냥 심도 있게 내가 그 풀이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보통 답을 맞췄으니까. 자기가 답 맞췄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붙잡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답을 내가는 솔루션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접근성이 뭐 크게 봤을 때는 대수적인 그냥 계산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 기하적으로 어떤 도형적인 거 관찰해가지고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은 학생이 어떤 계산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갔어요. 근데 내가 기하적인 어떤 해석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줬을 때 그냥 그 방법, 본인이 푼 방법에 머물러 있다면은 발전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각 솔루션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산으로 나갔던 어떤 방향성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문제의 구조적인 거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식만 잘 세워놓으면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하적인 해법이 들어가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문제를 풀어나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대신에 그 방법에 대한 거를 본인이 핵심을 관찰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어차피 그 방법을 써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방어적인 라인에서 어떤 대수적인 해법이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기하적인 해법만 가지고 풀어나갔어요. 근데 같은 문제가 아니고 조금 다른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해법을 본인이 쓰지 못한다면 그러면 대수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답을 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가 가정을 좀 하죠.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이 방법을 만약에 못했어. 이 방법에 대한 거를 놓쳤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을 것 같니?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실력이 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문제는 계산적인 방법에 의해서 풀고 어떤 문제는 기하적인 방법에 의해서 풀고 랜덤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풀리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훈련시키는 드릴 연습을 한다라고 수업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보통 듣고 흘립니다. 보통은. 자기가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어디서 체크를 하냐면 저는 워크북을 항상 나눠주는데 워크북에 대한 거를 걷어서 이제 그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워크북에서 제가 그 문제 푼 흔적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제가 좀 최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좋은 접근법에 대한 것들을 이 친구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반복적으로 좀 노출을 시키려고 좀 수업에서 조금 노력을 하고, 그거를 워크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인 어떤 수업의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의 집중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수업에 나왔다면은 그 수업 안에서 임하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는 조금 흥미를 가지고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제 그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3, 400문제 정도 풀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콧방귀를 낍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하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그 문제 양에 대한 구성을 얘기하자면은 양적인 어떤 확장을 위한 조금 쉬운 문제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문제만 400문제 정도 주면 어차피 학생들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 못하죠. 근데 학생들의 어떤 그 성향을 봤을 때 성실한 성향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 성실한데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어려운 문제 잘 안 풀어요. 쉬운 문제는 자기 잘 풀리니까, 그리고 성실하니까 그냥 풀어갑니다. 그러면은 발전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반대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쉬운 문제 잘 안 풀려고 해요. 쉬우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잘 풀지만 계산적인 어떤 그 탄탄함이 조금 약해지거나, 아니면 컨디션 따라 가지고 문제 양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성향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두 개를 다 뛰어넘고 굉장히 수학적 센스가 좋은 학생들은 문제 푸는 양이 적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예외라고 보시고요. 지금 어떤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두 가지 어떤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워크북을 통해서 80%, 70% 정도는 좀 쉬운 문제를 구성을 하고요. 30% 정도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구성해서 그 두 개를 복합적으로 풀 수 있게끔 좀 활용을 하자라는 게 제 의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크북만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이제 관리하는 어떤 컨텐츠로서 주는 거지만, 지금 상상고의 어떤 문제 스타일을 봤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교재로 시중에 있는 문제집 몇 개를 선정해가지고 옵션으로 학생들한테 풀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다 체화해가지고 풀어올 수 있는 성향의 학생이라면은 그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되게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워크북에서 좀 제가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풉니다. 물론 고1 과정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호흡이 되게 길거나. 고1 과정에 있는 그 단원들을 보면은 되게 넓습니다. 수능 과정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넓고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 있는 문제들을 봐도 호흡이 굉장히 길진 않지만 어쨌건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각 학교에 뭐 강남에 있는 뭐 자사고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 영재고 가고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상상고에서 풀었던 어떤 킬러급 문제들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호흡이 좀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저는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다루는 이유는 조금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다루거든요. 그런 문제를. 그 다루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뭐 예를 들어서 3, 4등급의 그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답을 못 내요. 당연히 못 낸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근데 모든 문제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아무리 5등급, 6등급이 접근을 하더라도 최소한 앞에 있는 두세 줄은 접근할 수 있는 그 힘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하는데 뭐 역기 같은 걸 든다라고 했을 때 100kg짜리 역기를 뭐 애기한테 가져다 주면은 당연히 못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시도한 사람과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무게의 어떤 그 느낌을 알지 못하거든요. 시도를 안 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지 그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본인이 어디서 실패한지에 대한 거에 그 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한 지점까지 왔다면은 거기서 제가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힌트를 조금씩 줘가면서 그 무게를 좀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수업의 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도 학생들 입장에서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단계가 나눠져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단계가 아이디어적인 단계, 개념에 대한 이해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 단계는 그걸 식으로 내가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 단계는 그걸 내가 계산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럼 만약에 5, 6등급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식으로 나온 것까지 제가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계산력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그거는 풀어나갈 수 있어야죠. 근데 본인이 어디에서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식까지 다 세워놓을 수 있는데 그 뒷부분이 약한다면 어떤 쉬운 문제에 대한 계산력이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구체화를 잘 못한다라는 거는 개념 이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노출을 얼마나 시키면서 연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앞쪽에 개념에 대한 게 잘 안 잡혀 있다면은 그건 어떤 기초 과정의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약점에 대한 것들을 인지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조금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어려운 문제 하지 마,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같이 해봐야지 본인이 나는 이 위로 넘어갈 수 있겠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 거기에 실패한 지점을 각각의 학생들마다 본인이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끌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끔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이제 그 2학기 여름방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분석 문자를 드릴 텐데 그냥 점수, 그러니까 테스트 점수랑 그냥 뭐 숙제, 과제 유무에 대한 형태의 문자를 드리기보다는 학생들의 그 성향을 좀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좀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월 19일 날 문자를 드렸다면은 제가 뭐 7월 30일 날 또 문자를 드릴 텐데 뭐 그 이전에 써놨겠죠, 뭔가를. 이 학생 A가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누적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7월 30일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어머니들이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조금 장치를 마련할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어머니들 좀 따라서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수업 구성은 지금 8회, 수학과 8회에 나오고요. 8회 동안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수업 내용은 첫 번째 30분은 복습 테스트를 먼저 볼 거예요. 복습 테스트 봐서 학생들이 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좀 변형 문제를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분 정도를 기존에 있는 워크북과 테스트 문제를 통해서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프레임을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본인 것들이 체화가 안 된다고 계속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갖는 타임을 반드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접근했던 그 접근법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항상 서머리를 할 겁니다. 서머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그게 리마인드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반복해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푸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관적인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게 그대로 체화가 된다면 학생들이 문제들을 대응했을 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강의 수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클리닉을 통해서 첨삭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상상고 학생들을 보니까 수업에 잘 안 나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냥 자료만 가지고 하고 약간 그 학교 학생들 특성상. 근데 최대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나와가지고 수업 참여해가지고 좀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가져간다면 확실히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있으시면 원장님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